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비명계가 주축이 된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혁신위 1호 제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인데요. 친명, 비명 간의 또 다른 내홍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달입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일 위입니다. 금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을 걷어찼다. 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결의가 불발이 되니까 오늘 아침 몇몇 기사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의 1호 제안부터 표류가 된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조웅천, 홍영표 등 31명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오늘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좀 먼저 판단을 할까요?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예전에 이게 이제 생긴 이유가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 생겼는데요.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방탄용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논란이 된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이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4명이 결국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것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으로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선언을 해라. 아니, 죄가 있으면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어제 정책의총에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원들한테 한마디의 설득도 없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만 굉장히 설득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불체포 특권 문제가 결국 당내에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번에 포기 선언한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당내의 어떤 갈등의 어떤 양상들이 그동안은 개개인의 어떤 데 있었지만, 이번에 31명이 본인들의 실명을 걸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은 세력 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나 조웅천 의원, 김종민 의원, 특히 최근에 이상민 의원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개딸로부터 아마 수박이라고 좀 비판받고 있는 인물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비명계가 주축이 됐다. 당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었고 혁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저희 의원들이라고 나서게 된 이유다. 이렇게 포기 이유를 댔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이 사람들은 이대로면 총선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런 고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일단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지금 당이 신뢰회복을 국민들로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탈당했지만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당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띄워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당내에서 왜 이렇게까지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지 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위가 지금 1호 쇄신안을 내놓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계속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혁신위가 2호, 3호, 앞으로 10호 쇄신안까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미도 사실 국민들께서는 읽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계파와 정파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의 박성민 비서관께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167명이잖아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167명. 근데 이제 31명 정도 안 됐다는 건 그러면 반대쪽 민주당에서 다른 시선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의원이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근데 또 그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규모만 생각하더라도 31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당 안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적어도 31명,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고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은 총 31명입니다. 그런데 그제였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격이 있습니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또 엄밀한 그런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박성민 비서관께서 민주당 내 최대 계파도 뭔가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직은 31명 명시된.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반대쪽 입장은 여전히 뭔 겁니까? 헌법상 권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헌법상 권리라는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고요. 김은경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도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요구를 하면서 조건으로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얘기를 붙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과제가 남습니다. 어떤 영장 청구가 부당한 검찰권이고 또 어떤 것은 정당한 검찰권이냐. 사실 그걸 구별한다는 것이 국민들마다 또 당원들마다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조율 과정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의 검찰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검찰권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안에서 뜨거운 이야기들 토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몇몇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데 헌법상 권리를 왜 내려놓냐라는 의견도 여전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 지난달 국회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부르면 100번이라도 갈 것이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시 이재명답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어제 참 잘했다.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을 때 저렇게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꽤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는데
글쎄요, 뭐 어제 의총에서 불발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저 선언이 무모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뭐 백현동 남아있죠. 쌍방울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순히 그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만약에 아직 기소를 안 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그 두 분은 이제 탈당했으니까 체포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돈 준 사람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뭐 보좌관도 구속되고 강내구 감사도 구속되고 그러면 받은 의원들은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단순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가 된 게 아니고 혁신위가 식물 혁신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1호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호 결정인데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무시하는데 무슨 혁신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아주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쓸데없이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왜 혁신위가 쓸데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운운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성경에 바람을 심어서 폭풍을 거둔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상황이 꼭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은 분명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바로 또 친명계가 찬사를 보냈던 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 바로 직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도 잠시 보고 올까요? 사법 리스크, 원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했는데 응하셨다고. 여러 전후 사정들의 영상을 좀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의원총회에서는 1호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오늘 일부 30여 명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은 지금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좋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이 특권을 한번 행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아마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행사해서 피해놓고 우리 보고 그러면 검찰 앞에서 다 노출시키란 말이야? 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당대표나 이런 대통령이나 리더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안 하는데 당신이 해 라고 하면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피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당신들은 그냥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특히 본인이 국회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그걸 끼워 넣어서 했다라 그러면 어제 의총에서 이 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자, 어제 그 의총이 이 문제를 결정하면 본인이 혁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상대로 해서 자, 저는 한번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이번에 이걸 반드시 해야 당이 혁신됩니다. 절절하게 어제 설득을 했어야 되죠. 근데 침묵을 지켰어요. 도중에 또 이석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만 이걸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박광원 원내대표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좀 서영교 의원 다들 진명들 아이고 그때 결정 잘했습니다 했는데 왜 서명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언 잘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예. 본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저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리더는요. 앞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뒤로 숨잖아요. 그런 리더십 갖고는 지금 민주당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혁신 안 돼요. 이 두 번째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그러면서 왜 김홍걸 의원은 복당시켜줍니까? 왜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 혁신안
결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살을 가르고 이제 뼈를 갈라서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예. 그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혹시 박성훈 비서관님, 민주당 소식 제가 방송 전까지 체크는 하고 왔습니다만 의원 3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뭐 아마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고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는 뭐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정도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혁신위에서 제안한 1호 쇄신안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1명이 되는 의원들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성명을 내야 할 만큼 사실 이게 의총에서 결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선거용 혁신이다, 뭐 총선용 혁신이다 이렇게 불보듯이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의총에서 결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수치상으로는 30명 대 한 140명, 130명 되나요? 일단 지금 체포동의안 포기로 약간의 좀 갈라지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서 정혁진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시 비명과 친명 간의 내홍 혹은 갈등에 갑자기 불체포 특권이 불쑥 나온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하나의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하면 10%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불체포 특권은 그 전제 왕권 시대 때 전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1990년대에 영장 실질 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도 이게 불체포 특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은 명분은 비명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쓸데없는 그러한 명분을 비명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을 스스로 찍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31명, 특히 뭐 비명계가 주축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본인은 또 과거 대표 연설에서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변수들과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이 9번째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문기 전 처장 아들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늘 김문기 씨 유정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조치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특히 주목되는 게 바로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인데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처음으로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을 좀 마주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좀 심정이 좀 착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고인의 아들이, 유족이 오늘 이제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아직 뭐 보도를 통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 자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누군가를 알았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 기억의 영역,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족이 오늘 증언에 나서는 건데요. 그 아들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의 사이에서 뭔가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황들이 또 증언으로 나오게 될지 오늘은 이 부분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진 질문에는 일단 입을 닫고 이제 아마 법정 안에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이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당시 저 목소리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성탄 전날이 아버지 발인이었고 고 김문기 처장 아들 얘기에 따르면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대표가 조문 혹은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다. 왜 아버지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 당시에 저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이 가장 힘든 재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은 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직원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질문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상 김문기 씨를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이 재판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아마 가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서로 간에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구체적인 증언들을 할 걸로 보여요. 예. 더군다나 또 이 김문기 씨 아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따지듯이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지금 두 사람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랫동안 그 성남시와 그다음에 성남 동경에서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 또 아시겠지만 같이 또 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골프도 치고 또 같이 요트도 타고 뭐 여러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군다나 아무리 그렇지만 망자에 대해서 당시의 수장으로서 뭔가 조의를 표하고 뭔가 이 위로를 표하는 게 우리나라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회사 직원의 상이 있다 그러면 가서 뭐 조의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같이 함께 성남시에 근무했고 더군다나 함께 출장도 가고 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숨졌는데 더군다나 이게 숨진 게 자연사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 관련된 한 것인데 예. 마침 그날 저런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가족들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나 인간적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재판에서는 그 아들의 어떤 이 답변과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굉장히 좀 본인이 대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아직 뭐 이제 증인으로 오후 늦게 좀 그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공개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증인 많이 힘드냐 혹은 웬만하면 단어를 그때도 썼었는데 직접 신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면서 전 선남시 공무원에게도 직접 신문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은 이런 화면은 이런 장면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저도 좀 해보는데 그러면 재판 안으로 좀 들어가 봤을 때 그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변수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의 증언이 판사 재판부의 마음에 굉장히 콕콕 꽂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정리를 갖다 나름대로 해봤어요. 김문기 씨가 성남 도계공의 개발 1처장이었는데 예. 대장동 실무를 총괄했어요. 성남의 뜰을 선정할 때 1차, 2차 다 심사위원했던 사람은 김문기 전 처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김문기 씨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 편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해외 출장 여러 번 나가도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영상 그 편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 편지만 봐도 시장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뭐 골프도 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죠. 김문기 씨가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2021년 12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인이 2021년 12월 24일이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12월 22일 날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발인 날인 24일 날 조금 전에 그 방송에 나왔지만은 뭐 춤추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재명 그 후보가 김문기 씨를 문상을 안 갔을까? 저도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김문기 이퀄 대장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막 퍼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걸 가족들이 몰랐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건설회사만 다니고 성남 도계공 들어가지 말고 대장동에 그 관여만 안 했으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에서 다 구현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재판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 측 한 인사가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측을 회유한 정황도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얘기하고 기억이 나면 진짜 말도 안 돼. 시드를 같이 나가는데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치시죠. 가장 서운한 거는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도와줄 만한 게 해야 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낙마하면 그 캠프적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회유 정황이 오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말지를 떠나서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저런 회유 정황 때문에 더 두세 번 더 힘들고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캠프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 접촉한 인사가 뭐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정황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왜 거기 갔는지를 모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측근의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뭐 캠프 안에서 뭔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족에게 일부러 회유를 시도하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뭐 개인의 좀 자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것이 지시 여부와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는 맞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오후 늦게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재판 과정, 지금 재판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아마 그 주말에 이어지는 주말 뉴스 탑10이나 혹은 월요일에 저희가 이 이슈를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오늘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 화면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오늘 혹시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이재명 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계속 아버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오늘 오후 늦게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김문기 전 처장 아들, 오늘 직접 처음으로 마주한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입니다. 어제는 설계 회사가 양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 그러니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기존안의 종점인 양서면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뭐 김정재, 김선교, 뭐 양평 군수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까지 포함해서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평을 찾았는데 기존안이 아니라 원안 종점을 찾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원안 자체를 보면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도로지 않습니까? 지역만 내주고 서울 사람들만 좋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양평 쪽에 IC를 만든다는 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함께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원안 자체가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평 국민은 굉장히 소외된 입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게 결국 도로 개설, 종점 개설을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어떤 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지금 증거나 추가적인 사안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정말 지역 주민들의 뜻이 진짜 뭐냐, 정말 거기 IC를 만드는 아니냐, 뭐 이걸로 지금 돼가고 있고 민주당은 그러면 원래 원한 대로 하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 논쟁 자체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뭐 어제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이제 국민의힘은 현장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어요. 민주당도 사실 퇴로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진짜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도로는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지, 어떤 노선에 타당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좀 논의를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당도 지금 자꾸 이 문제를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정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공개를 하고 그렇다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사나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 이 시간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 측이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이미 뭐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는 내리고 그렇다면 이 주민들을 위한 정말 이 도로 건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좀 저는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면을 제가 좀 더 꼭꼭 씹어서 볼게요.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얘기.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강화 IC 설치하고 빠른 재추진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고 현직 양평군수도 환경과 교통량을 고려하면 수정안 그러니까 대안이 최적이다. 오늘 원안의 종점, 기존안의 종점을 찾아서 여러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얘기는. 근데 좀 현장 목소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원안에 따라 이곳에 분기점을 만들면 마을 바로 위로 교각이 관통한다. 700가구 이상 대다수는 원안 노선을 반대한다. 현장의 이장이 이렇게 하는 현장 목소리도 분명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참고할 만한 부분은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결국 이 사업이 백지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엔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양평에 사시는 양평 국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목소리 경청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업이 그 종점이 변경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분석이라든지 뭐 경제성이라든지 다 따져봤더니 변경되는 안이 더 맞았던 거 아니냐라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여야의 주장이나 어떤 의혹 제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거, 뭐 경제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용역 업체,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그 설계 업체가 그 용역 발주를 받고 2달 만인 작년 5월에
그 결과를, 그러니까 종점이 변경된 안을 제시했다는 거고, 국토부는 그 안을 그럼 전격적으로 대폭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분명히 양평군에서는 원안을 제1안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올해 1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55%의 그 도로의 그 안이 변경이 되는 그런 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에 누군가가 승인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뭔가 결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를 따져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장 변호사께 바로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양평 현장에서 있었던 국민의힘과 일부 이장 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착수보고서 제출 전에 그 전에 강상면 안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던가 이런 국토부의 의견은 전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저희 보고 그 도로를 이고 살려고 그러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거는 너무 다른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너무 가혹하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시고 섭섭하시죠?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주어주대로 돼. 간단히 얘기해서 분명한 것은 주민들은 화가 나는 건 이런 겁니다.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양서면 쪽으로 오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이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전혀 결정.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하고 반대니 찬성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양평 주민들은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게 빨리 재추진이 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 공론화 절차를 걸쳐야 되니까 아까 장 변호사께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급하게 기존 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근데 다만 현장에서 이장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지금 민주당은 원안, 기존 안에서 좀 더 바꾸는 것만 하지 지금 양평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디를 뚫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 종점 안도 양평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위치로 되는 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정조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자료도 요청하고 또 증인도 출석을 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된 이후에 그래야 타당성 조사도 아무런 의혹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현장 목소리 보셨듯이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엇갈려 있고 그리고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다 정쟁의 수단으로만 변질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제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일정으로 잠시 국토부를 비운 사이에 한 진보단체가 거기서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저 주장의 어떤 부분이 틀렸고 맞고를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만 어제 일부 진보단체 대진연 여기에서 국토부 가서 저렇게 이제 눕고 불법 시위를 벌였는데 좀 어떻게 화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주장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 거죠. 맞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들어줄 수 있겠는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저런 이야기를 아마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저 청사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들어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게 예타가 통과된 게 2021년 4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예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면 실제로 본 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하느냐? 기재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도로를 건설한 국토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2022년 3월에 용역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맡긴 다음에 결과를 5월 19일 날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을 내준 건데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취임했습니까? 제가 봤더니 5월 10일에 취임했어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언제 취임했느냐? 5월 13일에 취임한 것으로 저는 맞아요.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건 5월 19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장관 되자마자 다른 일 그 많은 일 다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챙겼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다고 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제가 보니까 원한 대로 하면 양평은 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 마을이 두 쪽이 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건너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개구멍 같은 거 파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오히려 고속도로가 생기면 불편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IC가 필요한데 원안대로 하면 이 IC가 원안대로 생기게 되면 고속도로가 L자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고속도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상면으로 가게 된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렇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 대진연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부터 개구멍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크게 취지가 벗어나는 말은 아닌데 이제 원 장관 얘기는 5월 19일에 국토부가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5월 16일에 취임해서 어떻게 3일 만에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수치만 살짝 바로잡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 이게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단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 협박 논란이 있었고요. 또 주한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운동 방해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이든 방한 불법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용산 미군기지 난입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을 초대하는데 이 초청 하자는 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죠. 이 단체의 성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쭉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왜 대진연이 왜 원희룡 장관 저렇게 가서 하죠? 결국 정치 투쟁을 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 단체들과 함께 예전에 어떤 거요? 예전에 광우병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드 관련돼서 그 주도했던 단체들이 지금 여전히 또 이 단체에 나와서 결국 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냥 법적인 거 하나요. 네네. 저 집회 시위를 예고를 하더라도 국토부 안에서는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예고도 안 하고 기습적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거고 그렇게 공권력이 들어가는 절차가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신고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시위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거 침입에다가 공무집행 방해도 걸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어찌됐건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있고요. 폴란드에 가 있는 원희룡 장관 대신에 오늘 국토부 제2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6월 말에 국회 상임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의서를 보고 원 장관께서 이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됐던 게 맞고요. 예. 양평군 어느 특당의 땅의 토지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이력이 있었고 원 장관께서 미리 이걸 알고 있어서 이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민의 의심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부 차관 얘기는
일가 특혜 의혹이 비롯되기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양평 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비서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전혀 모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원희룡 장관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선산이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산이 있는 땅이라면 가족들은 대부분 기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에 들어서게 되면 재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 혼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본인 명의의 소유가 있고 또는 공동 명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재산 신고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거쳐왔다면 그 땅의 존재를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금 나서서 대통령실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땅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까지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어떻게 보면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좀 비정상적으로 국토부가 너무 과잉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금 당정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변경된 노선이 경제성이 더 높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변경된 노선안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한 이 노선을 갖다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저는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 일부 보도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국토부는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여러 그래픽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안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뭐 하천을 거치는 게 더 돈이 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전반적인 가닥은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 부분이 예비 타당성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수정안이 어찌 보면 준비 연구가 안 됐다고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짚고 가도록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국토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 토론하자라는 얘기도 하면서 김동연 지사에게는 공개 간담회를 하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글쎄요. 이거 국정조사 혹은 뭐 국토위 전체에는 또 다른 뭐 양상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 또 해임을 건의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김동연 지금 지사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경기도 안에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 전후 관계, 이 사업의 어떤 진행 이거를 건너뛰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17일에 원희룡 장관이 참석하는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니까요. 그날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토부 장관 얘기 말고 법무부 장관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마를 묻자 한동훈 장관이 한 말. 한 장관이요. 취임 이후 첫 지역 행보로 며칠 전에 전라남도를 찾았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방문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영어도 좀 안 되고. 그렇죠. 아직까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Are you okay? Okay? 검찰이 단순하게 누굴 처벌하는 기관뿐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거든요.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오늘 제주도를 찾아서 오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검찰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한정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검찰을 마치 악마화하는 그런 그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목적은 사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목적은 사회의 범죄를 척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이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찰 교수님들이 늘 하던 말이 그 거악 척결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었고 제 기억이 나는 게 그다음에 법무부에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부 조직법을 보면 법무부가 하는 일이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이고요. 두 번째가 행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소자들 관리하는 거. 세 번째가 인권보호고 네 번째가 출입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예컨대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장관이 이러면은 뭐 검사들끼리 지네들끼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들어보면요 오히려 행영 쪽 그러니까 교정 쪽이나 출입국 관리 쪽에서 그 직원들의 인기가 한동훈 장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치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그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뭐 다른 우리나라 이렇게 좀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않으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계속하면은 법무행정 쪽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감성보단 행동을 하겠다. 이게 제주도를 찾은 거기 때문에 제주지검을 실제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4.3 피해자분들의 그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직권재심 대상이 군사재판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것을 일반 재판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도록 한 건데요. 이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나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 문제 이런 것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서 단호하게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과거 추미애 조국 전 장관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설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출마설 얘기에 대해서 한 장관 앞서도 직접 육성을 들으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일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태양, 거기에 이제 돋보기거든요. 그런데 제2의 한동훈은 종이에요. 태양이 돋보기를 총하면 종이는 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제2, 짝퉁, 모조 이런 거는 차체 발광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늘의 그늘이고. 지금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본인은 보수 중에서도 코어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멱살 잡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도지사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해서 일단 장 변호사가 보셨을 때 법무부 장관 일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이 한 장관의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이제 정치 진출이라든지 뭐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마다 좀 선을 긋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요. 저 발언도 비슷한 결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덧붙이신 말씀이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주셨는데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심 갖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행보가 또 누군가의 눈에는 총선 출마 아니면 그 이상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만큼 가장 또 정치에 들어오고 또 총선에 출마한다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뜨겁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관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발언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요. 저는 내년 총선에 얼마든지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차출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이거는 뭐 민주당 중심으로 야권의 인사들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과 뭐 원희룡 장관을 직접 비교하는 요즘 과거의 논평들이 좀 많아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비교를 야권 인사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짝퉁 한동훈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 행보가 사실은 이제 관심을 기울인 있는 게 모든 장관들이 저런 거 하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안 따라가요. 근데 한동훈 장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보가 정치적으로 이제 읽혀지는 것이고. 한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야당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예를 들어 뭐 김의겸 무슨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하고는 세게 싸우지만 다른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자기 부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장관보다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인혁당 사건 관련 이창복 씨 관련해서 예. 빈 문제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진보 정권에서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다 해결을 해줘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3 이 문제도 본인이 사실 가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아이템, 자신들이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넘나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제 할 일을 잘 하는구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는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면을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 저런 얘기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오니까 상대당으로서 이런 비교, 뭐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뭐 둘이 누가 낫다 좋다라는 야권의 평가는 좀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비교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예.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모든 것들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행보의 키워드를 보면 호남과 4.3입니다. 이 호남과 4.3은 전형적인 야권의 이슈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진 정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만 이렇게 정책을 갖고 민생 현장을 잡고 이런 행보를 한다면 또한 원희룡 장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음 총선 또 대선까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야권의 비교를 좀 반기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또 다른 지역 순회 일정 제주에서 했었던 검찰이 뭐 처벌만 하고 수사만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상위권 소식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66조가 걸린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방문 중입니다. 폴란드의 방위 산업 관련 무기 수출 말고도 이 얘기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건 사업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다시 말하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재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외교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설 문제이기도 하고 해외 사업 수주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이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일단 저희 화면부터 먼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동유럽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폴란드 바로 인접 국가, 바로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입니다.
재건을 협력하겠다. 폴란드 대통령과 어제 두다 대통령과 이런 협의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꽤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은 자신들 순서다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넘어오는 분들, 난민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 수용을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전쟁 비축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후방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피난 간 국민들이 폴란드에 대부분 다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금 혈맹 관계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폴란드도 상당히 어려움이 겪은 나라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제일 먼저 침공을 했고 또 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다 폴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강, 그 자신들의 국방력 이걸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국방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방위 산업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원활치가 않아요. 예. 대한민국이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원활하고 또 더군다나 AS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는 미국의 무기와 호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재빠르게 자국의 어떤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등을 엄청나게 지금 수입해가고 있고 또 우리 공격기도 지금 수입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잠수함도 수입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에 가서 국방 분야의 협력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결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MOU를 오늘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실도 꽤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제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6.25 전쟁의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일어선 한강의 지역, 이게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겠다. 6.25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예기치 않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참화를 지금 겪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20세기하고 21세기에 전쟁을 겪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도 돈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이러한 비극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뭐 마셜 플랜,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국을 일으켰던,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제 부흥,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부흥, 이 경제 투자가 대략 1조 달러가 당시의 마셜 플랜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지만 이번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보이는 이유가 대략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00조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한 5, 6% 정도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대통령실이 하더라고요. 1,2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1호 영업사원이 제대로 일을 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민관이 원팀으로 활동을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룬 게 무엇보다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리빌딩을 넘어서 뉴빌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전 이후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단기간에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여러 중동에 가서도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원전을 짓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뉴빌딩, 우크라이나 뉴빌딩에 새롭게 하는 참여를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원전,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우리가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이 전 정권에서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금 원전업계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그 1조 달러면은 1조 달러를 1조로 들은 건 또 처음 들어서 1,200조 규모의 대략 5%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사업 수주를 좀 따내고 뭐 투자, MOU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꽤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번에도 좀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한번 또 같이 만나서 그 문화교류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더 일단은 전쟁 중임에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가 2달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그리고 의상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이 좀 떠오르는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열린 데가 우크라이나 센터인데 거기가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 안에 어린이들이 그린 이제 그림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시다시피 전시기획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들 한국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시장에서 가능하다면 구매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북핵 억제 의지를 강조하고 공조를 이런저런 의견을 고안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곧바로 이어진 폴란드 순방 공식 방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방산 수출 못지않게 꽤 화두로 떠올랐고요. 김건희 여사에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 이제부터 사건 사고 만나볼 텐데요. 호우 피해 만나보기 전에 온라인 이 얘기로 굉장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저기 형 누나들 있는데 가봐. 예, 한강에서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를 몰던 남성이 구경하던 이 어린아이에게 이 제트스키를 몰던 남성이 이 보신 것처럼 구경하던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꽤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온라인 꽤 지금 이 얘기로 뜨겁습니다. 승전 실장님, 영상 그대로고요. 네. 제트스키 운전자가 아이를 향해서 물대표를 뿌렸는데 머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저는 저렇게 펜스 근처까지 제트스키가 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트스키가 이렇게 마력이 좋기 때문에 땡기면 분명히 물보라가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이가 물대포 맞는 거를 의도하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영상이 보이기 때문에 저 영상 이후에 제가 정말 그 부모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아이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뒤에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아이가 지금 수술 중에 뭐 수술을 받았다, 머리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아이가 쾌차하기를 바라고 저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제트스키에 대한 관리가 엄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운전한 영상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워낙 또 충격적이어서. 근데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꽤 저 영상이 좀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그냥 저 아이가 호기심에 저게 뭐야라고 앞으로 다가갔다가 한강변 바로 다가갔다가 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트스키 운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이 다친 거는 알지 못했다. 반성하고 책임지겠다. 근데 고소를 준비 중이잖아요. 물론 뭐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제가 그 사람의 의중을 떠나 지금 영상을 보면 분명히 3주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분명히 저 아이가 이렇게 물보라에 밀쳐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 물보라의 그 힘을 알고 있을 거라고요.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가 다칠 수 있었다는 점은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막상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니까 지금 보시죠. 공분이 일어나니까 뭐 원칙적으로 해경에 연락처도 남기고 직접 가서 진술도 하고 아이 피해에게 책임을 질 것이다. 죽을 때까지 사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반성하는 모습 뭐 반성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는 분명히 아이에게 물보라를 했을 때 아이가 넘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면 우리 형법은 과실치상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예견하고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쪽, 그러니까 글을 쓴 분들의 얘기는 이 제트스키 운전자가 보니까 이걸 제트스키를 팔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 의혹도 있던데요. 사실 뭐 제트스키를 사면 저게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레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가 일상에 자전거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팔려고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어떤 나무 밑에서 이렇게 각건을 고쳐 매지 마라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굳이 왜 저렇게 팔았어야 됐느냐라는 점은 분명히 그 행위자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해당 사건만 딱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불법으로 제트스키 한 운전자가 전라남도 해남부터 제주 마라도까지 왕복하는 일도 있었고 저런 게 좀 이제 불법 운항과 뭐 민폐 운전 이런 게 좀 여러 걱정과 좀 우려가 큰 거에도 왜 이렇게 규정이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꼬집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앵커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제트스키 갖고 그 해안에서 18km 이상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회들이 해남에서 제주까지 왕복 288km를 갔다 왔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배가 있으면 배에서는 제트스키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제트스키가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제트스키 때문에 선량한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해상사고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트스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트스키 뒤에 번호판이 있는데 절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제트스키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트스키 많은 동호회 분들은 그 내용을 지키고 하시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펜스 주변을 딱 사각을 쳐가지고 그 해변 안에서 요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로 사람이 있는 근처까지 저 제트스키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분이 꽤 큰 얘기입니다. 그 제트스키 물대포 한강변에서 벌어진 이 사건. 이 제트스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의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려 6,000톤의 암석이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서입니까? 아무래도 비가 내리다 보면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과할 만큼 좀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호우 대책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저렇게 암석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신속한 조치로 여러 가지 사고를 막았는데 저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 국토부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산림청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반이 약한데 지반이 약한 곳은 분명히 지반을 좀 강화해서 내년 장마철에는 저렇게 호우에 저 지반이 내려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저게 지금 정확히는 피암 터널 구간인데 와, 이게 6시 37분경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돼서 많은 분들 가슴을 좀 쓸어냈을 텐데 저 영상을 좀 만나봤다면요. 다시 좀 여기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가리키는 이 사진은 작년에 꽤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이른바 서초동 현자. 비가 정말 물폭탄이 쏟아졌던 이 가운데서 홀로 차량 위에서 침착하게 앉아있던 이 영상 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진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 지난 11일 날 지금 나와 있지만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지하차도에서 물이 이제 잠기자 저 운전자가 선루프를 바깥에 열고 이제 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정말로 많이 왔을 때 차를 본의 아니게 저렇게 침수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차 안에 있는 것보다 차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거는 100%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그 말씀인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기서 그 물이 더 올라오거나 물살이 더 빨라지면 자동차 위에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그다음 물의 흐름을 보시고 그 물이 더 깊어지고 더 빨라지면 어떤 형태에 있는지 빨리 신고하셔가지고 저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아, 이만큼 비가 왔고 내가 더 이상 차를 뽑을 수 없으니 그냥 선루프 위에서 편하게 기다리자.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아닌 듯하니까요. 저런 현자의 모습을 보고 다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위에 있을 때 반드시 구조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땐 저게 맞는데 길게 봤을 때 얼마나 물이 불어날지 모르니까 차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이 장마 그러니까 물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관건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작년 8월 이 서초동 현자라고 부를 정도로 강남에는 꽤 많은 비가 쏟아졌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도 일부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작년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차는 뭐 완전히 지붕까지 다 덮여버리고 간신히 아들하고 둘이 가방만 챙겨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차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진도 있었는데 이건 잠시만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이렇게 맨홀 뚜껑에서 역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 시민들도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사당역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일이 좀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작년에 분명히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맨홀 뚜껑을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거무망 모양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내세웠는데 맨홀 뚜껑이 한 40kg 이상 정도 될 수 있는 무게인데 저 무게를 이겨내고 물이 위로 올라온다면 근처에 걷는 사람, 근처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뭐 장마가 그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장마가 그쳐진다고 해서 집중호우가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맨홀 뚜껑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 제대로 좀 확인해서 절대로 그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어제 집중호우 때 발생한 일인데 근데 이제 폭우 피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얘기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안지용 기자님, 안 기자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지금 꽤 비싼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런 특히 요즘에 말들이 많은 GS 건설, 자이 중심으로 해서 물 대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꽤 비판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네, 게다가 저 개포동 아파트 경우는 신축이거든요. 입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흑석 아파트도 같은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 고가의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부실 시공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고가 아파트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고가의 아파트는 살기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올 때마다 저런 일이 반복되면은요,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결국은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투자 가치만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 비 피해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논산 양지추모원 충청남도 논산 양지추모원에서 산사태로 일가족 4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2명은 심정지 상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이것도 비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텐데 논산 양지추모원에서 산사태로 일가족 4명이 지금 갇힌 상태인데 2명은 지금 이미 심정지 상태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속보가 들어오면 만나볼 텐데 아마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 논산 관련 비 피해 속보는 저희가 확실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비 소식입니다. 현장 비 피해 상황을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요, 저희가 취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비 피해 상황까지 만나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박 갈라지듯 당 갈라진 소리 들린다. 민주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김문기 아들과 이재명 당대표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고 비유를 좀 해주셨고요. 예. 한동훈 장관에게 차기 대권 행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범죄공화국보다 검찰공화국이 낫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쟁 폐허 나라에서 재건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마지막 댓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연예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배우 주윤발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한 배우인데 말입니다. 사랑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중국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린 지 이틀 만에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중국 좀 유명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중국발이었지만 워낙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스타이기 때문에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도 영화 홍보 일정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냐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사망설이 나오는 등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워낙 본인의 유명세도 있지만은 이 중국발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국내에서도 재차 확인 작업 없이 옮겨 실은 과정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문제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건강 이상설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다 그래서 주윤발 씨가 그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이미 전 재산 약 8,100억 원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주윤발 씨 관련돼서 사망설이나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나 놓고 봤을 때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이 홍콩 시위 때 그 지지하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중국 본토 네티즌들이 주윤발 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댓글을 많이 달기도 했었는데 아하. 그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주윤발 씨에 대한 이런 사망설이라든지 건강 이상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고 다만 이 혼수 상태를 보도한 매체가 홍콩에서도 꽤 좀 큰 매체라는 것도 좀 저도 새롭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본토에서 더 큰 매체입니다. 아하. 그리고 주윤발 씨는 또 홍콩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토에서 전하는 소식을 신뢰도 있는 매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9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 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안 기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홍콩 배우 얘기를 짧게 해봤다면 이제 국내로 잠깐만 돌아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얼마 만에 하는 거더라?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주댁입니다. 상순 오라버니는 장보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제가 요즘 인싸들이 한다는 라이브 방송은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때 광고형인 가수 이효리 씨가 11년 만에 상업 광고를 다시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파급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이효리 씨 SNS에 실제로 광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섭외가 물밀듯이 오고 있긴 하다 보죠? 네,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효리 씨가 2012년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오는 저 사진 가장 CF킨으로 각광받을 때 사진입니다. 본인이 왜 지금 다시 광고를 하겠냐. 한간에서는 사실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어요. 돈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효리 씨는 그만둘 때도 정확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이 제품을 먹고서는 어떻게 달라진 게 아닌데 대중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었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근슬쩍 CF를 찍었다면 오히려 반발이 거셌을 겁니다. 이효리 씨답게 나 정확히 광고 찍을 거니까 나한테 광고 문의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효리 씨
씨가 어떤 광고를 가장 먼저 찍게 될지 그 광고는 또 엄청나게 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지금까지 광고를 10년간 안 찍었던 게 네. 나 이 제품 먹고 예뻐진 거 아닌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본인 스스로 납득하지 어려웠다. 그러면 정말 큰 이유는 뭐 공익 광고든 뭐든 어쨌든 본인도 다시 좀 연예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효리 씨가 사실 제주로 가면서 한동안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F랑도 더더욱 멀어졌는데 연예 활동은 하면서 CF만 하지 않는다. 그게 뭔가 이율배반적이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연한 이 상업형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톱스타는 톱스타네요. 광고 다시 찍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물밀듯이 섭외가 올려오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